오기영 금속노조 정책국장님 모시고 우리 트럼프가 바꾼 세계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금속노조에서 그 이것저것 정세 분석이랑 뭐 거시경제랑 뭐 이것저것 외교부랑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기영입니다. 이게 장표가 한 30개가 좀 넘는데 사실 되게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그냥 속도대로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보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 좀 남길 테니까 그때 질문 주시면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좀 빨리 넘길게요.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바꾼 세계 경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질문은 트럼프가 즉 바꾼 거냐, 아니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전체 흐름에 있는 거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바꾼 경제가 잠시 바꾼 거냐, 아니면 영원히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럼 저희도 사실 아직 뭐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대강의 그냥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분석 틀에 맞췄을 때는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가설적으로 검토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는 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 4월 달에 좀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관세 어떻게 할 거야, 4월 3일부터 자동차 관세 올릴 거야,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 관세 올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업계인 저희들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수출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산업이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내수 경제 중심으로 있는 뭐 공공이나 이런 데들은 관심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아주 길게 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10월 29일 날에 관세 협상 타결을 했고, 사실은 이제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강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대강의 합의는 굉장히 모호한 합의였고, 왜 모호하냐면 트럼프는 그걸 크게 자기의 성과로 못 풀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모호한 채로 남겨두고,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게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일본이 체결한 MOU를 봤는데 그 MOU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불리하고 외환시장에 타격이 있을 정도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10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타결을 했고, 이제 이건 써왔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고, 4월달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고요. 영국이 제일 먼저 타결을 하고, 중국이랑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했는데, 중국이랑은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145, 뭐 165 이렇게 서로 관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그걸 10, 30으로 낮췄다가 다시 또 히토류 전쟁을 하다가 다시 또 그걸 뭐 2년 동안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붙을 때는 되게 세게 붙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화하거나 적용하기 직전 시점에서 그걸 유예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도된 건데, 그러니까 미중이 다 충격을 적정한 수준에서 완화하는 단계를 가고 있는 거지 실현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다. 여튼 하여튼 이제 10월 29일 날에 아펙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뭐 4일 날 브리핑하고 11월 10일 정도에 MOU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 MOU 공개된 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투자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3,500억 불 우리가 주기로 했고, 3,500억 불을 2,000억 불은 그냥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1,500불은 조선 산업에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2,000억 불이라고 하는 거는 대강 보면 한 300조쯤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에서 한 3년에 300조를 낸다. 트럼프는 이게 3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올 정도여서 계속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통화 수합이잖아요. 통화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가 올 것 같을 때 요청을 하면 달러를 그냥 우리나라에 쏴주는 거예요. 외환을 도망가기 위해서. 근데 그 통화 수합은 통항상 기축통화국하고만 미국이 체결하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체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걸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미국은 줄기차게 거절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통화 수합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채로 다만 그 2,000억 불을 10번에 쪼개가지고 10년 동안 투자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구조는 사실 사모펀드들이 투자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원래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업무를 결정하고 경영을 하는 이제 조합원이 있고 그 제너럴 뭐 파트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내는 애들은 벤처 투자자 같이 돈을 내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수익을 한 반반 정도는 어느 정도 갔다가 이 투자금을 얘가 다 회수했다 싶을 때 그때부터 나는 수익은 얘가 다 갔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구조를 완전히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돈을 내면 그 돈을 내서 자기네들이 결정한 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 빌려준 돈이 다 회수되기 전까지는 5대5 정도로 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회수를 다 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데서 나오는 수익은 1대9로 가져가는 방식의, 미국이 훨씬 유리한 방식의 체결이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보통 갑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지금 이제 구조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런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 일본이 했던 MOU에 비해서는 우리 MOU가 조금 낮습니다. 안전장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천억 불을 10년 동안 쪼개서 1년에 30조 정도만 그 조조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본에는 없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돈을 줬는데 이 돈을 마구잡이 투자를 해서 이상한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회수가 안 되면 그냥 돈을 꼬라박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상업적인 합리성 있는 데만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랑 좀 다른 형태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런 일종의 좀 폭력적인 이 외교 관계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주요 내용은 아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금투자 2천억, 조선억에 1,500억. 근데 조선억 1,500억 이렇게 특정된 것도 일본이 없는 거고 일본이 이제 저기 5,500억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관세들이 됐는데 관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합의들도 많이 포함하고, 여기 투자 이익 배분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세가 이 협상의 핵심적인 중심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우리나라 돈으로 살리겠다 라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돈과 인력으로 살리겠다, 약간 이제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진짜 왜 이럴까? 이게 여기 지금 상호 관세라고 되면 전혀 상호적이지 않은 상호라는 막 저걸 흔들면서 막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미친놈이라서 그런 거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이 5년, 3년 남았는데 3년 잘 버티고 나면 다시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오고 트럼프 도라이가 아닌 애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럼 그때 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막 합리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쨌거나 동맹국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약간 이상한 폭력적인 애야 라고 하는 관점이 한쪽에 있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그런 관점이면 아까 하고 반대되는 관점은 뭐냐면 사실 이건 미국이 처한 어떤 구조적인 환경의 문제다. 미국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와도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사실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미국이 처한 위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적대국들한테 다 폭력적이고 난폭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 관점이, 트럼프는 그래도 어떤 고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이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석할 것도 없고 너무 납작하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가 미국에 당선이 되지 않거나 그 후예들이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 분석도 안 되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자본주의 구조 문제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을 짰고요. 구조적인 문제들 몇 개 볼게요.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쌍둥이 적자는 하나는 이제 무역 적자고요. 무역 적자라는 거는 수출하는 건 요만큼인데 수입을 이만큼 해가지고 매년 나라의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걸 무역 적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적자. 미국의 정부가 쓰는 돈이 받는 세금보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정부는 빚을 내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적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여기는 이제 무역 적자 쪽인데, 무역 적자가 점점 이게 매년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폐쇄 경제, 그러니까 그냥 딱 한 집안이라고 보면 매년 이만큼씩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급격하게 확대가 됐죠. 최근에 특히 급격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2024년에 1,3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이 700조를 못 넘다가 올해 아마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700조를 아마 넘을 건데, 그럼 우리나라 예산의 2배 가까운 돈을 매년 이제 무역 적자로만 이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근데 지속 가능성이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재정 적자 얘기인데, 국가 부채가 5경 원입니다. 5경 원이고 5경 원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상상하기 쉬운 거는 1년에 이자를 얼마 내요? 1,700조를 냅니다. 1년에 저 빚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빚만 1,700조를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의 3배 넘게를 넘지는 않거든요. 3배 정도 되는 돈을 그렇게 이자로만 내는 겁니다. 한 해에 매년 2,70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적자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GDP 대비 몇 퍼센트냐, GDP 대비 부채가 몇 퍼센트냐인데, GDP 대비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채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건전한 편인 건데, 근데 미국은 지금 130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12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전체 사용하는 총 예산인 GDP의 만큼보다 더 큰 돈은 다 빚인 거죠. 그런 그 빚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로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원래 생산을 많이 하는 체계인데, 과잉 생산을 해야지. 왜냐하면 생산 과정에서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산 과정에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데 막 생산하면 공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살 돈이 없는데 막 생산만 많이 하면 다 재고가 쌓여가지고 문 닫고 막 그렇게 돼서 그걸 공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항상 공황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체계인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군가는 계속 생산하고 거기서 계속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윤을 누군가가 계속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미국이 소비하는 압도적인 소비국, 그래서 우리가 황금 시장이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소비국으로 이제 미국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기축통화국 패러독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초반에 얘기 나왔던 뭐 트래핀 딜레마나 뭐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세계 화폐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달러가 모든 거래에 막 다 쓰이려면 이 나라 저 나라 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네 나라에서 쓸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나라에 보내주는 거죠. 그게 달러 유동성을 세계에 공급한다는 뜻이고, 그럼 기축통화는 반드시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 달러 유동성을 우리가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를 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럼 그 돈이 세계에서 돈다. 요런 것들인데, 이건 사실은 이제 1970년대 나왔던 이론이고, 지금 이게 막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점점 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고령화가 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부자금세를 해야 되고,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방비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돈을 더 쓸 거고, 해리스는 복지를 해야 되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기후위기 대응 지출을 해야 돼서 돈을 더 쓸 거고, 고령화는 같이 있는 문제. 그래서 트럼프가 잘라내고 싶은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디케어, 그 이민자들의 메디케어 돈을 쓰는 거. 이렇게 이제 빚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4월 3일 날 오늘이 미국 해방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속박을 받고 있길래 해방이 됐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빚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있는 게, 이거 다 설명할 건 아닌데, 하고 있는 게 다 보면 돈을 아끼는 것들 있죠. 엄청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자르고요. 원조청은 개발도상국에 원조 주는 거거든요. 그거 없애고, 교육부로 대학 돈 주는 거, 대학이랑 싸워가지고 다 없애고, 외국인들 추방하고, 이 외국인들 중에는 메디케어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찰 안 한다. 국방비 안 쓰겠다. 그 다음에 여우전쟁도 빨리 끝내라. 근데 빨리 끝낼 때 빨리 자원을 줘. 우크라이나 자원을 나한테 줘. 약간 이런 거고. 영주권도 뭐 되게 비싸게 판매한다고 하죠. 5천만 원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방위분담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돈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건데, 이거 사실 하나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마이런이라고 하는 현재 스코어에서는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이고, 얼마 전에 연준의 이사가 되게 되었던 마이런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보고서가 마이런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득 차 있는 얘기들은 뭐냐? 우리가 아까 말한 크리스틴 딜레마, 기축통화국 패러독스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상품을 엄청 많이 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준비 자산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IMF가 그런 달러 없는 애들 돈 빌려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IMF 같은 걸 맞으니까 IMF 안 맞으려고 다들 이제 달러를 좀 쟁여놓고 있는 거죠. 니네가 쟁여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자가 많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지 마라. 그럼 우리 물어보죠. 그럼 우리 외환위기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땐 돈 싸줄게. 네가 그거 안 싸주면 어떡하냐? 그거 네가 잘하면 싸주지. 이런 거. 그래도 준비자산을 가진다고 불안하니까 준비자산을 가진다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보유하는 거에 대해 수수료를 내라. 국채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국채를 가졌다는 건 미국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돈을 나한테 빌려준 다음에 나한테 돈도 더 줘. 수수료도 줘. 라고 하는 그 발상인 겁니다. 그것도 안 할 거면 우리가 주는 공공재를 쓰지 마라. 그래도 계속 준비자산을 가진다고 하면 그럼 국채를 바꾸자.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국채를 샀다는 건 대한민국 국채를 샀다는 건 대한민국 미국한테 돈을 빌려준 건데 그런데 그거를 100년짜리로 하자. 그러니까 100년 있다가 갚는다는 거죠. 아니면 그럼 100년 동안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겠죠. 그런 거라거나 아니면 무이자로 하자. 수수료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반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국 그럼 약달러를 만들면 되는데 얘들 약달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애들이죠. 그렇습니다. 되게 황당했는데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로 얘들은 이제 재정 위기나 뭐 이런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그럼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WTO 체제가 성립했어 라거나 신자유주의가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냉전의 붕괴예요. 냉전이 붕괴하면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 노동시장이 원래는 분절돼 있었는데 자본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제3세계들 이렇게 딱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 값싼 노동력이 엄청 들어옵니다. 값싼 노동력이 엄청 들어왔으니까 중국이랑 북유럽에서 싸게 일할 사람들이 엄청 노동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덤핑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누가 피해를 받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백인 제조업 노동자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소득 분배율이 이 기간만큼 이렇게 쫙 깎여 내려간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싼 노동력이 엄청 들어왔던 겁니다. 이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굉장히 값싼 물건을 만듭니다. 값싼 물건을 세계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량 소비국인데 대량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값싼 물건이 나오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춥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금리 인상이 없어요. 그래서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돈 빌리는데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마구잡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넘쳐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해? 이 돈을 외국에 넣는 겁니다. 금융자유화를 타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금융자유화 관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금융을 막는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국가에 다 그 자본이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우리 론스타나 뭐 이렇게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다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자본이 이동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옛날에는 미국은 제조로 벌었는데 미국도 사실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돈을 얘네들이 이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를 해야 되니까 제조업 줄게 헌집 줄게 약간 세습도 약간 이런 거 제조업 줄게 내가 대신 나한테 뭘 주냐면 내 규제 철폐해서 내 금융이 들어가게 해줘 보험이 들어가게 해줘 내 지식재산권이 들어가게 해줘 얘 지식재산권 장사를 많이 하니까 아니면 IP 그런 거죠 무슨 특허 같은 거 그런 거 다 들어가게 해줘 그 시스템이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관세만 가지고 상품무역의 관세만 가지고 하던 시스템을 꽉 세게 당겨가지고 바꾼 게 WTO인데 가트를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WTO의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금융의 이동 자유, 금융자본의 이동 자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겁니다. 서비스와 금융을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은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받지만 이 무역 적자로 받은, 그러니까 무역 적자면 돈이 나갔다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미국 국채를 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돈이 미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중국에 잠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구조를 중국이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제 합의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짝짝꿍이 잘 맞는 애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투기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깨진 겁니다. 언제 깨졌냐면 2010년 금융위기 때 깨졌습니다. 이때 사실은 세계 경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기축국에서 발생한 위기고, 이 세계 경제를 사실은 다시 살린 건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으로 세계 경제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미국의 달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 제조업 같은 것들이 구해주지 않으면 망하겠네. 그러면서 얘네들 미국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채를 전국으로 내다 팔기. 빨간 게 미국 국채 보유라는데 중국이 여기 압도적으로 1위였다가 여기 이 정도 1위였다가 다시 쭉 내려가고 일본이 이제 1등, 영국하고 지금 역전됐거든요. 영국이 이걸 다시 받아주는 거죠. 영국은 미국이랑 친하니까 국채를 막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국채를 안 받아주면 국채가 똥값이 돼요. 그래서 막 시장에 막 내다 파니까 값이 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무제한적 양자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환율 시스템 붕괴되고 신뢰가 붕괴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이 약간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러시아의 자산, 해외 자산을 다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외국에 나와 있는 돈들을 다 그냥 뺏은 거예요. 그냥 국채도 다 동결하고 다 뺏은 거야. 미국 국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게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미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부채와 관련된 위기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중국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산.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시는데 중국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따라왔어요. 빠르게 따라왔고, 특히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달러가 있고요. 무역로의 안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미국이 공급하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과학기술의 허브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국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는 허브, 이축통화국의 원래 약간 헤게모니 국가의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럼 공공재로서의 과학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가만히 두면 특별한 무슨 행동이 없으면 중국이 이걸 다 잡아먹는 그런 정도라고 미국 애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고민했습니다. 내가 재정을 긴축할 수 있을까? 아니,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수출이 잘 됩니다. 왜냐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자기 자국 가치의 가치가 낮아져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이제 만든 돈의 외국값이 싸집니다. 외국값이. 그럼 싸게 팔 수 있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근데 약달러를 해? 아니, 안 돼. 약달러도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고. 약달러는 실제로 미국이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대량 소비 국가라고 했잖아요. 황금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소비를 줄일까? 줄이면 돼요. 그러면 수입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 구조인 국가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미 너무 대량 소비가 많아서. 그럼 생산을 증가시켜요. 왜냐면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생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애들이 생산시설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럼 결국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마이론 보고서 보셨지만 디폴트는 부도 내는 거예요. 부도를 내는 거예요. 나 못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실 국채 그렇게 막 그냥 막 100년채로 하거나 영구채로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디폴트 같은 거거든요. 나 못 갚아, 나 백제 약간 이런 거.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고통을 감내할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통을 감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몇 고통들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해낼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간 타노스 이렇게 이건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다행히 트럼프가 또라이라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미국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쇠퇴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는데 자본주의가 한 나라가 대장질을 하는 순환이 있거든요. 그걸 헤게모니, 축적 헤게모니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제노바 상인, 이탈리아의 제노바 상인들, 그러다 제노바 상인들을 대체한 게 네덜란드 상인들, 네덜란드 상인들을 대체한 게 이제 영국의 산업 자본주의를, 영국의 산업 자본주의를 대체한 게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환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이제 산업을 막,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중개무역, 해군력,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거를 네덜란드가 처음 만들고 인도에서 물건 수입하고 하는 구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해군력에서 영국한테 지고, 그리고 얘는 네덜란드는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생산을 하는 나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이걸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해군력도 강해지고 영국이, 그러면서 영국 자본주의가 얘네 자본주의를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서는 물질적 팽창,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막 늘어나, 공장들이 막 늘어나. 반대로 요 자본주의에서 패배하는 국가들은 이미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으로 튀깁니다. 그 금융적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 팽창이 쭉 일어날 때 기존에 있던 헤게모니 국가들은 금융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금융적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이제 헤게모니를 잃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되고 있는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 국가의 부상과 쇠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보통 헤게모니 쇠퇴기가 나타나는 징후가 이겁니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렇고 영국 생산기지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미국 생산기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 축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나라 산업이 공동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그렇게 나간 돈은 딴 돈으로 벌어야 되니까 산업자본으로 돈을 못 버니까 금융자본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금융화가 주기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윤을 생산 안 하는 데서 추출하고, 그러면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군사비를 동맹국에게 전가하려다가 실패하고 동맹이 깨지고 헤게모니를 잃고, 약간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번, 영국에서 한번, 미국에서 한번 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되게 비슷하잖아. 동맹국의 국방비를 전가하려고 하고 미국의 산업 공동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해법으로는 안 된다. 그 앞에 있던 월러스틴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 얘기가 이 금융팽창의 말기적 현상이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시도는 금융적 팽창 말기적 현상을 이거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될 수 있냐? 사람들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조업 노조에 있는 자니까 노동가치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가치설이라고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이런 사람 다 노동가치설이에요. 노동만이 어떤 이제 가치를 만든다. 노동력이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노동력만이 에너지였던 거예요. 수력, 화력 이런 겁니다. 노동력이 에너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가치를 만드는 거죠. 지금 노동력이 모든 에너지냐?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전기가 훨씬 더 에너지죠. 그럼 옛날에 자본이 노동력이 싼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게, 그래서 자본이 막 공장이 막 인도에 가고 중국에 가고 막 제3세계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와 유사하게 이제 자본이 전기값이 싼 데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자들은 AI가 대체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노동력을, 유체 노동은 전부 이제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 근데 만일에 그 전기값이 엄청 싸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현대해철이 지금 루이지아나에 나갔는데요. 현대해철이 루이지아나에 제철소를 짓는다고 해요. 근데 그 제철소는 요새는 이제 석탄 떼는 제철소는 못 짓거든요. 그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를 떼는 제철소를 지어야 돼요. 미국에서 그게 되겠어? 사람들이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했지만 그 공장에 사람을 많이 안 쓰는 공장으로 미국 공장을 짓습니다. 그럼 노동력은 많이 안 들죠. 노동비가 높은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냐? 루이지애나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전기값이 우리나라의 한 65%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전기값이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석유랑 가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라서 우리나라보다 전기값이 많이 쌉니다. 루이지애나는 전체 50개 주 중에 뒤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론가 전기가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가스창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만드는 가스가 다 거기 모여가지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4%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철소를 짓는데 대부분 다 전기값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렇게 환원하려면 가스가 들어가요. 가스 싸지, 전기 싸지, 이렇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가스 싸고 전기 싸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철소를 짓는 게 우리나라의 제철소를 짓는 것보다 생산비가 더 안 들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에너지 가치 같은 거죠. 다크 팩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국의 샤오미 공장의 다크 팩토리거든요. 왜 다크 팩토리냐면 자동화가 너무 끝까지 돼가지고 밤에도 24시간 도는데 불을 안 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은 사람이 있으니까 켜는 거예요. 사람이 없이 기계가 일을 하면 불을 안 켜도 됩니다. 여기 공장에 불이 없어요. 전자동이 돼가지고 핸드폰 만들고 미국에 만드는 현대차가 만드는 메타 플랜트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3,000명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공정을 걔는 한 500명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얘가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죠. 드릴 베이비 드릴. 땅을 뚫어. 그래서 석유를 파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에너지 가격 낮추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제조업 국가가 아주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AI에 그렇게 돌 때가 놓고 로보틱스에 그렇게 돌 때가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렇게 자기네들 위기니까 그 위기를 대응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도 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뭐야? 우리는 WTO는 왜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한미 FTA는 왜 체결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까지 미친놈처럼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요 체계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졌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0분 정도 했는데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막 제국주의들 막 싸운 거잖아요. 막 그래서 2차 대전에 막 여기랑 저기랑 막 엄청 제국주의들이 싸워가지고 막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죽고 개판이 나니까 아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야만인들이었구나. 우리 문명인인 줄 알았는데 야만인들이었구나 하면서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똘똘한 애하고 경제학자 중에 제일 똘똘, 영국의 제일 똘똘한 애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지네들끼리 이제 그 협의를 해요. 그 브레튼 우드라는 곳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인즈가 영국 대표로 나와가지고 협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었던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은 미국이 그때 금이 전 세계 금이 60%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은 전쟁 안 하고 여기저기 전쟁하는 거에서 그 무기를 미국이 만들어서 계속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막 2차 대전 돈을 엄청 벌었어요. 미국이 금이 많으니까 미국 금 1온스에 1달러에 35온스 아니죠 1온스에 35달러 죄송합니다 1온스에 35달러 1온스에 35달러로 딱 고정시켜가지고 하자. 그러면 환율이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환율이 다 되고 그 환율에서 그러면 근데 환율이 없으면 막 어느 나라가 막 갑자기 망하고 그러면 이제 급하게 돈을 땡겨야 될 거가 있잖아요. 급하게 돈을 주는 데가 IMF. 그리고 돈을 길게 주는 데가 세계은행, IBRD 뭐 이런 데들이. 그거 두 개 하고 브레튼 우드 체제의 3축은 또 하나는 뭐였냐면 ITO라고 세계 무역기구였어요. 국제 무역기구였어요. 근데 이건 못 만들었어요. 이 세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냐? 원래 미국은 보호무역이야. 자기네들 보호무역하려고 이건 안 된다. 자유무역하는 기구는 못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케인즈가 이건 설득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 이걸 설득을 못하고 어쨌든 달러 패권을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ITO가 설립될 때까지 임시협정으로 만든 게 가트라는 건데 가트라는 거는 이제 관세하고 무역에 관한 관한 일반 협정인데 그거는 상품 무역과 관련해가지고 관세에 너무 막 매기지 마라. 관세를 좀 이렇게 맞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트는 이제 어떤 기구는 아니잖아요. WTO는 기구거든요. 기구니까 기구 안에 무슨 정관도 있고 규약도 있고 회원들은 그 규약에 복종해야 되고 이 WTO 안에서는 그래서 법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가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트는 여러 가지 다자가 맺은 협정들의 다발 같은 거. 이거는 기구도 없고요. 조직도 없고요. 상소기구도 되게 약하고 그 다발 같은 거니까 이 협상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가입했을 때의 국내법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초반이니까 선진국들이 그래도 개발도상국 돈을 좀 줘야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보호무역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부 그 승인해주는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트는 WTO에 비하면 좀 자유무역 색깔이 좀 덜한 체계였어요. 근데 대신에 구속력이 낮죠. 그래서 이걸 자유무역을 어겨도 펼 수가 없어. 이런 구조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쭉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제조업 국가인데 뭔가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제조업을 다른 이제 다른 나라 이 노동력이 싼 나라에 넘기고 나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뭐 금융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요거 가지고 장사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트 체계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가트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그래서 WTO를 만들자. 구속력 있고 힘 있고 팰 수도 있는 WTO를 만들자 하고 WTO를 만든 거죠. 처음에.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가트가 잠정적인 협정이었고 느슨하고 계속 분쟁을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거 많이 하고 그 WT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색력 있는 분쟁 메커니즘하고 상속이고 이런 거 있고 합의 다발이 아니라 규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정책 기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정책 기반은 그 나라의 무역 정책이 뭐냐 이건데 그걸 안 하고 규칙 기반 우리가 한 이 협정 모두가 다 무속된 협정 기반으로 하자 이걸 규칙 기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품 무역 말고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 이제 무역 정책 검토 이건 이제 국내 규제 철폐하는 거 국내 규제 철폐하는 건 금융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다자간 협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WTO를 만들 때 이거 되게 구속력 있게 빡시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미국한테 상속기구가 미국한테 불리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빡쳤습니다. 그래서 나 이건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체제가 너무 경직적이고 주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WTO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WTO가 기능을 잘 못하니까 이게 다자간 이제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걸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양자간으로 불리는 거죠. 그게 FTA. 그래서 양자간, 한미, 한일, 한 신뢰 이런 식으로 막 양자 질서로 우리는 빨리 기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거죠. 어쨌건 이 그런데 이건 사실은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약간 착취적인 이제 것들을 내재하고 있었고 폭력적인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평화적으로 우리가 가자들이 옛날에 제일 2차 대전이 문제가 뭐였냐면 힘센 놈들이 뭘 더 먹겠다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우리가 다 죽었으니까 힘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 뭘 더 먹겠다고 하는 이런 질서는 만들지 말자. 우리는 합의를 하자. 힘센 놈이랑 힘없는 착한 자들 힘없다고 착한 건 아니지만 힘센 힘없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면 그 규칙을 지키자. 국제질서적으로 그렇게 해보자. 원래 국제질서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이상이 있었죠. 이상이 있었는데 그건 좋은 점. 나쁜 점은 뭐였냐면 근데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나쁜 점은 그런데 그 규칙이 자유주의 세력의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미국, 영국의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북반구 선진국만의 질서다. 자유무역에 그래서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도 아마 개발도상국이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이걸 안 하고 불평등을 엄청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잖아요. 이때 IMF가 그래서 되게 이제 과도정치의 전제협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걸 더 강화시킨 거는 미국의 그 외교행태인데 미국이 트럼프가 딱 이제 상속기구 안 한다. 상속기구에 미국 추천권이 있거든요. 추천을 안 해요. 그래서 상속기구가 인원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속기구가 트럼프 때부터 무력화가 됐죠. 근데 바이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든 공약이 없거든요. WTO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와서 WTO 정상화하라 했는데 바이든이 안 했어요. 바이든도 안 했어요. 말만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안 하고 쟤도 안 해요. 어차피 WTO는 싫은 거야. 이걸 하기 싫어. 그래서 그 미국이 더 이상 국제 질서가 공공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걸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그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말이 사실은 중국 견제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민은 그럼 이게 이렇게 변했는데 이 변화가 영속적인 거냐 앞으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죠. 뒤에 있을 건데 이거 먼저 좀 당겨서 하면 아니 자 어디 있는데 무역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무역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헤게모니가 교체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헤게모니를 교체하는 힘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제노바 상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네덜란드가 해군이랑 상인들을 붙여서 먹어요. 그래서 실제 도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는 군사 조직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러니까 해적지를 못하고 해적들을 다 부수고 다니는 보호 비용